여러분, 내 돈은 내 통장에 있으면 안전하다. 그 착각이 함정입니다. 이 말이 낯설게 들리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누군가 잘못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은 분들이,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 어느 날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는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작동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세청과 은행은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통화보고 제도와 의심거래 보고 체계, 이 두 시스템이 함께 작동합니다. 70세 이상 시니어분들을 포함해서 현금 입금, 쪼개기 입금, 자녀에게 큰돈 이체 같은 패턴이 이 시스템에 포착되면 자금 출처 소명 요구가 먼저 옵니다. 소명이 어렵거나 기록이 없으면 조사가 시작됩니다. 가산세, 증여세 리스크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의도가 있든 없든 패턴이 나오면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내 돈인데 왜 불안해해야 합니까? 맞아요. 충분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평생 아끼고 모아서 통장에 넣어뒀는데 그 돈을 꺼내 쓰거나 자녀를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연락이 온다는 게 어떻게 납득이 됩니까? 올해 현장에서 봐온 입장에서 그 억울함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으로 맞서면 상황이 더 길어집니다. 억울함을 기록으로 바꿔야 합니다. 기록이 있으면 억울할 일이 줄어듭니다. 억울해지더라도 짧게 끝납니다. 이게 오늘 드리려는 핵심입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가져가십시오. 첫째, 은행에서 의심 신호로 잡히는 패턴이 무엇인지. 둘째, 국세청에서 걸리는 자녀 송금의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셋째, 이 두 관문을 동시에 통과시키는 기록 한 세트를 어떻게 만드는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 왜 서명 요구를 받게 되는지 그 구조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구조를 모르면 억울함이 분노로만 남습니다. 구조를 알면 방법이 보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2026년에 달라진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정직한 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습니다. 데이터로 증명되는 정직이어야 통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은행 시스템과 과세당국이 판단하는 건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통장에 남은 숫자와 날짜와 패턴입니다. 그 흐름이 스스로 말을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데이터가 먼저 말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기록에 없는 돈은 사연이 아니라 의심으로 분류됩니다. 이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억울한 일이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록뿐입니다. 오해가 둘 있습니다. 1,000만 원만 피하면 된다는 단순 공식이 첫 번째입니다. 틀렸습니다. 금액이 기준이 아닙니다. 의도와 패턴이 기준입니다. 900만 원씩 며칠에 걸쳐 나눠 입금하면 오히려 더 선명한 신호가 만들어집니다. 피하려는 의도 자체가 패턴 안에 고스란히 담기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은 금액을 보는 게 아니라 행동을 읽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가족끼리라서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통장 기록은 감정이 아니라 법적 해석으로 읽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보낸 따뜻한 마음이 통장 위에서는 증여 혐의로 읽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원하지 않아도 그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억울하다고 느끼셔도 됩니다. 그 감정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억울함을 기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두 관문을 지도처럼 갈라서 어디서 터지고 무엇을 남기면 끝나는지로 들어갑니다. 은행 관문부터 봅니다. 현금 입금, 큰 금액 이체, 반복 패턴. 이 세 가지가 은행에서 신호로 잡히는 대표 경로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쪼개기 입금이 왜 안전이 아니라 신호가 되는지부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구조, 지금 실제 경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세청과 은행은 70세 이상을 포함한 모든 계좌의 현금 입금 패턴, 쪼개기 이체, 자녀에게 큰돈 이동 같은 흐름을 데이터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자금 출처 소명 요구, 조사, 가산세, 증여세 리스크가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1,000만 원 기준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900만 원씩 며칠에 나눠 넣으셨다가 오히려 이상거래 연락을 먼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읽는 건 금액이 아닙니다.
의도입니다. 피하려는 의도가 패턴 안에 담기면 그 패턴 자체가 더 큰 신호가 됩니다. 꼼수처럼 보이는 구조를 만들수록 더 빨리 눈에 띄게 됩니다. 쪼개기로 숨기려 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돈의 용도와 성격을 기록으로 남길 준비를 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은행 관문에서 의심 딱지가 한 번 붙으면 이후 소명 과정이 길어지고 계좌 거래 자체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창고에서 질문을 받을 때 감정으로 맞서는 순간 생기는 문제도 있습니다. 어디에 쓰실 거예요? 자금 출처 소명이 가능하세요? 이런 질문을 창고에서 받으면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높아지는 순간 대화가 더 길어집니다. 기록이 더 많이 쌓입니다. 감정 대응은 설명이 아니라 행동 기록으로 전산에 남아 나중에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답은 짧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산 메모에 용도 한 줄을 정확히 남기게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대여금, 병원비, 생활비 지원. 이렇게 짧게 남기는 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말로 푸는 소명은 약합니다. 전산에 남는 소명이 강합니다. 준비된 한 문장이 그 자리에서 아무리 긴 설명을 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게 작동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훨씬 자주 걸리는 경우입니다. 오래 모아온 현금을 한 번에 입금하는 상황입니다. 장롱 속에 수십 년 모아둔 돈을 은행에 가져가서 장롱에 모은 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으면 그 말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정당한 저축보다 의심자금으로 먼저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신호가 잡히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을 수십 번 해도 경찰을 안 만났다고 교통법규가 없어진 게 아닌 것처럼 이 시스템은 조용히 쉬지 않고 작동합니다. 현금을 움직이기 전에 이름표와 디지털 기록 세팅부터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은행 관문에서 걸리는 세 가지 패턴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돈이 이동하는 순간 두 번째 관문이 열립니다. 국세청입니다. 국세청 관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돕는 건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이 통장 위에 올라가는 순간 다른 언어로 번역됩니다. 어떤 경로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살펴봅니다. 자녀 계좌로 5천만 원, 1억 원 단위의 자금이 이동하고 그 이후 자녀가 창업이나 직구입, 인테리어 같은 지출을 시작하면 증여 프레임이 열립니다. 생각보다 사소한 것 하나가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체 메모에 축하해 같은 문장을 남겼는데 나중에 그 한 줄이 대가 없이 준 돈의 근거처럼 읽힌 사례가 있습니다. 부모의 의도가 아니라 통장에 남은 문장과 자금 흐름이 법적 성격으로 해석됩니다. 그냥 보내기는 위험합니다. 반드시 증여인지 대여인지 이름표를 먼저 결정하고 기록을 그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 간 거래일수록 남처럼 차갑게 기록해야 합니다. 따뜻한 마음은 마음속에 두고 통장 위에는 차가운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세금이 없으면 신고도 필요 없다는 생각, 이것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공제 범위 안에 들어온다고 조용히 넘기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이나 출산 시점에 지원금을 줬는데 신고 기록이 남지 않아서 훗날 자녀가 집을 사거나 자산을 형성했을 때 출처 질문을 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 가서 해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억은 흐릿해지고 당시 상황을 증명할 서류가 없습니다. 미리 신고된 기록이 자녀의 자금 형성에 방패가 됩니다. 숨긴 절세가 아니라 드러내는 기록이 방어가 됩니다.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면 기록을 당당하게 남기는 흐름으로 가십시오. 대여로 처리하시려는 분들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 소득이 없거나 상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차용증 서류만 작성해두는 경우입니다. 서류는 있는데 이자 납입이나 실제 상환 흐름이 없으면 기록이 앞뒤로 맞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말이 맞지 않으면 서류는 힘을 잃습니다. 문서 한 장보다 실제 상환 기록이 결합될 때 방어력이 훨씬 올라갑니다. 차용증 작성 타이밍을 자녀 소득이 생긴 이후로 설계하고 이자 송금 기록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만 있고 실제 흐름이 없으면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함정들 막는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그 기록을 어떻게 한 세트로 만드는지 보여드립니다. 두 관문을 동시에 통과시키는 기록 세팅입니다. 단계별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시작은 돈의 법적 이름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증여인지 대여인지 먼저 정합니다. 이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름표가 없는 상태로 자금이 이동하면 나중에 상황에 따라 불리한 쪽으로 해석됩니다. 돈을 보내기 전에 성격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름표가 결정되면 나머지 기록의 방향이 잡힙니다. 방향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서류도 흩어집니다. 대여를 선택하셨다면 차용증 핵심 항목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금액, 날짜, 상환기한, 이자율이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항목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서류로서 효력이 약해집니다. 관련 서식은 검색을 통해 구하실 수 있지만 항목을 완전하게 채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안하시다면 세무사나 법무사를 통해 검토받는 게 안전합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나중에 소명하거나 추가 세금을 내는 것보다 훨씬 작은 비용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디지털 알리바이를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차용증을 사진으로 찍고 본인 이메일로 바로 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문서가 언제 존재했는지 시간 기록이 남습니다. 이메일 발송 날짜와 시간이 증명이 됩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진 서류냐는 질문이 나왔을 때 그 이메일 기록이 답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나서 바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은행 창구나 이체 과정에서 용도 질문을 받으면 말로만 끝내지 마십시오. 전산 메모에 사유를 남기도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대여금, 병원비, 생활비 지원. 이렇게 용도 한 줄을 남기는 것과 아무 기록이 없는 것은 나중에 큰 차이가 납니다. 기록은 말로 설명이 아니라 전산과 시간과 실제 흐름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원칙이 두 관문을 통과하는 핵심입니다. 증여 공제 범위를 활용하기로 하셨다면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 기록을 남기는 흐름으로 가십시오. 공제 안에 들어온다고 조용히 넘기면 기록 없는 구간이 쌓입니다. 그 구간이 나중에 자녀 자산의 출처를 설명해야 할 때 빈칸이 됩니다. 신고는 의무일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방어를 위해 먼저 해두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몇 년 뒤 크게 갈립니다. 자녀에게 돈이 간 이후에는 자녀 쪽 자금 흐름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부모가 보낸 돈이 자녀 계좌에 들어간 뒤 갑자기 큰 지출로 연결되면 자녀 쪽에서도 출처 질문이 올 수 있습니다. 사용처와 지출이 설명 가능한 구조로 맞춰져야 방어가 완성됩니다. 부모 쪽 기록만 있고 자녀 쪽이 튀면 반쪽짜리 방어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방향으로 기록을 맞춰야 완전한 세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니어 금융 안전장치도 한번 점검해 두십시오. 65세 이상이라면 은행 수수료 혜택, 등록이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비과세 종합저축 자격과 한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큰 금액 이체 실수를 막는 지연이체 서비스 설정도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해두면 손해날 게 없는 안전장치입니다. 개인 상황과 자산 규모, 거래은행에 따라 절차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금액을 줄여 천천히 확인하시거나 실행 전에 반드시 해당 기관에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복잡한 설명은 내려놓겠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해당하는지 30초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한두 주 안에 현금 큰 금액을 입금하거나 이체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오늘 내용이 지금 당장 필요하신 분입니다. 1,000만 원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쪼개기 입금을 떠올린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 3장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금액이 아니라 패턴이 문제입니다. 자녀에게 5천만 원, 1억 원 단위 지원을 고민 중인데 증여인지 대여인지 아직 이름표가 없으시다면 내일 하루가 중요합니다. 결정이 먼저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차용증은 있는데 이메일 시간 기록이 없거나 이자와 상환 흐름 기록이 없으시다면 그 서류는 반쪽짜리입니다. 흐름이 없으면 서류 혼자로는 힘이 약합니다. 은행 창구에서 질문이 나오면 화부터 올라오시는 편이라면 감정보다 준비된 한 줄이 훨씬 강합니다. 오늘부터 기억해 두십시오. 계부 요건과 처리 방식은 상황과 은행,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행 전에는 은행 안내와 공식 신고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 지원을 중여로 가실 건가요? 대여로 가실 건가요? 아니면 아직 미정이신가요? 댓글에 첫 번째 중여, 두 번째 대여, 세 번째 미정으로만 남겨주십시오. 다음 편 주제 준비에 실제로 참고합니다. 지금부터는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결론을 세 줄로 끝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2026년에는 내 돈이라도 기록이 없으면 은행과 국세청 두 관문에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데이터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확인하실 기준 하나입니다. 돈의 성격, 즉 증여인지 대여인지를 먼저 정하고 전산 기록과 시간 기록과 실제 흐름이 그 이름표와 맞게 정리되어 있는지입니다. 내일 하실 행동 하나입니다. 차용증, 이메일 기록, 은행 메모, 이 기록 한 세트를 먼저 세팅하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 이런 정보를 찾아다니면 막막합니다. 검색할수록 말이 다 달라서 더 혼란스러우셨을 겁니다. 이 채널은 그 막막함을 대신 정리해드립니다. 구독해두시면 다음 편도 바로 이어드립니다. 한 번 놓치면 그게 손해입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 형제분들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부모가 흔들리면 자녀까지 같이 흔들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알아야 막을 수 있습니다. 혼자만 보지 마십시오. 댓글에 돈 한 글자 또는 증여와 대여 중 선택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어떤 분들이 보고 계신지 파악해서 다음 편을 더 잘 준비하겠습니다.